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행정복지센터 전산망 마비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는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아직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제품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50명 석방과 사흘간 휴전에 곧 합의할 거라는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일부입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린 덕유산과 한라산 등 산간지방에는 때 아닌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서도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는데 오늘은 강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린 덕유산은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등산객들은 때이른 설경이 반갑기만 합니다. 하얗게 변한 풍경을 사진에 담고 눈싸움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 속에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입산이 통제됐고 강한 바람에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에도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낮 한때 흩날리는 정도에 그쳤지만 제법 굵은 눈발이 날린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인 첫눈 관측은 눈이 날리거나 눈비와 섞여 내리기만 해도 첫눈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첫눈은 서울, 인천, 홍성은 작년보다 12일, 수원은 16일 빨랐습니다. 올가을 첫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철원과 파주 영하 7도, 서울도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내린 눈이나 젖은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빙판길 사고도 우려됩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8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18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며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도 또 한 차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초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8시 반에 김포공항을 출발하려던 이스타항공 ZE231편이 기상 문제로 결항돼 승객 15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스타항공 ZE231편은 원래 출발 시각보다 2시간 늦어진 어젯밤 10시 반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제주공항의 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결항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는 오늘 아침 8시까지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일부터 11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의 3배 수준이고 이번 겨울 유행 기준인 6.5명과 비교를 하면 5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환자는 71명, 13살에서 18살 환자는 77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유와 빵, 라면 등 먹거리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던 식품업계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며 두둑한 지갑을 챙겼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최대 50%나 떨어졌는데 이 인하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용량을 줄여 파는 꼼수 인상으로 고물가를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3분기 국내 식품업계의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분기 빙그레 영업이익은 6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9%나 늘었고 삼양식품과 농심도 1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오뚜기와 메일유업,
풀무원, 대상 역시 50% 이상 급증한 실적을 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호실적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우유와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빵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점을 찍은 국제 곡물 가격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50%, 파미와 옥수수 가격도 4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정부가 개입한 라면 등을 제외하고는 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량을 줄이는 꼼수 판매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제 제품 가격을 이제 인상하는데 또 원재료 비용이 하락했을 때 제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렇게 뭐 우유나 빵 같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 취약에 있는 계층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3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대부분 수출 증가 덕분이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다른 원재료와 인건비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4일 대형마트를 직접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품업계의 꼼수 인상을 정조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제품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오전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은 2.4%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제 민당정 협의회에서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는 개선안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쪽짜리 개선에 그쳤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해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같게 맞추는 겁니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모두 제한하되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구를 반영했다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90일 연장하면 그것도 무기한이 돼버려요. 뭐 지금이나 다른 게 전혀 없어서 이거는 조삼모사 무기한 연장하면서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공매도 주체가 수익을 봅니다. 그게 바로 그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에 더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담보로 예치해야 될 현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뛰어들 수 있게 문턱을 낮춰준 겁니다. 문제는 공매도라는 게 손실을 발생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일원화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은 열악합니다. 신용도 측면에서. 담보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더 부채질하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3년 전 이미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사안입니다. 이에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투자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도 사실상 종료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 가까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도 언제쯤 금리 인하로 돌아설지 관심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음 달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데 너도나도 베팅하고 있고 금리 인하 역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년 가까이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언제쯤 바뀔까? 일단 과거 이창용 총재의 발언만 보더라도 미국 FOMC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저희도 계속해서 낮출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를 보면 미국이 설령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미국과 달리 연일 고공행진하는 국내 물가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곤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그때를 돌아다 보면 물가 안정 책임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엔 좀 있는 듯 하다가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됐던 품목의 물가가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형국도 나왔기 때문에. 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는 동시에 또 한 번 대출 수요를 부추기며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행렬이 본격화할 것으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어제 정부 전산망의 장애로 온종일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울에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또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3하저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다가 오후부터 서비스가 중단돼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이 사실상 모두 마비됐습니다. 행안부는 전산장애 발생 직후 공무원 수십 명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아직도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망 장애는 공무원들이 로그인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서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는데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땐 다른 서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증서로 검증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를 사용하는데 검증 서버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 발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알아챈 시간은 오전 8시 반쯤이지만 신속한 복구에는 실패했습니다. 한때는 전국 시도 단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원인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네트워크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나중에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망이 멈추는 동안 계속 접속 시도가 이어졌고 일부 복구된 곳에선 대기 중이던 접속이 몰리면서 또다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바로는 안 돼요. 이따가 전산 복구되면 넣어드릴게요. 3번에 재발급 신청서 있어요. 이번 장애는 공무원 전자서명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후부터 예고됐던 서버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공격이나 해킹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똑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버 가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2개 정도 놔두고 있다가 이쪽 서버가 망가지면은 다른 쪽 서버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그 가용성 확보, 인증 서버의 가용성 확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전산망 장애로 전입신고 등의 차질을 빚은 사람들에겐 복구 이후에 입력하더라도 날짜는 현장 접수 일자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골고루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보다 최대 1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아이와 입시업계 예측을 종합하면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의 경우 88점에서 89점, 언어와 매체는 83점에서 85점 사이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예상됩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91에서 9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적분은 82에서 83점, 기하는 88에서 89점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등급 컷은 수험생들이 입력을 하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만큼 최종 채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수능 국어 과목이 어려워진 여파로 2024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 합격선이 300점 만점에 284점으로 지난해보다 4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영도 277점으로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각각 4점씩 낮아질 전망이며 최상위권 학과인 서울대 의예과는 292점으로 2점이 낮아졌습니다. 대성학원도 서울대 의예는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한 293점, 경영대학은 5점 하락한 283점, 연세대 의예는 2점이 하락한 291점으로 지난해보다 대체로 하락한 예상 합격선을 내놨습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입시 설명회를 찾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장 주말부터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피고 이 대학별 논구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입시 설명회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능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적이 대충 나왔고 그걸로 대학을 어딜 갈지 정해야 되니까 현재 상황도 좀 알아보고 어제 수능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 엄마 따라왔어요. 재학생 학부모들은 더 좀 불안한 부분이 재수생들이 워낙에 많이 대거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보충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N수생 증가와 킬러 문항 없는 수능. 넘치는 변수에 미리 분위기를 살피려는 학부모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어제 수능 국어만 한번 봐봤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준비하면 애 대학 갈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표준 점수대별 도수 분포를 살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당장 주말부터 대학별 논술 면접고사가 시작하는 만큼 가능성이 큰 대학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가채점 기반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라인을 먼저 찾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면접이나 논술고사의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앞서 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을 발표하면서 대학별 논구술고사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기보다 답안 추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수능 후 첫 주말부터 성균관대와 서강대, 건국대 등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시작하는 가운데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시와 소시 지원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와 국회 등 담당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정부 안에서 외부 행사 일반 용역비와 국정수행 여론조사 경비 등 2억여 원이 감액된 1,030억여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예산 관련 논의만 하자는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원고들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명단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관리한 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데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가 성명을 내고 공적인 성격을 갖는 보도 전문 채널의 민영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심사계획 의결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 전문 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유진 ENT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8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검찰 구형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3년 2개월, 그리고 106차례 재판이 이어진 뒤에야 나온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위법행위를 동원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힘들게 쌓아 올린 자본시장과 회계 구조 등에 대한 신뢰를 1등 기업 삼성이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으며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도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겼다며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려 4조 원대 부식 회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 뒤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히 검토할 쟁점이 많아 내년 1월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 회장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노동계약 저지투쟁 기조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 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으며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배분할 때 지역 필수 의료 분야 기여도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한 전국의대 교수협의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필수 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의대 정원 배분 시 기여도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필수 의료 안에서도 업무 부담과 보수 등에 따라 기피되는 분야가 있어 이를 찾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 지 오늘이면 25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2008년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는데요. 관련 기업인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투자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출항하며 시작된 금강산 관광. 2003년엔 육로 관광도 시작됐지만 지난 2008년 7월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우리 시설 대부분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무단 철거한 금강산 골프장 부지를 옥수수 건조 장소로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실상 이 일대는 방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은 금강산 관광 25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투자금 전액 지급은 물론 대출금과 이자 탕감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허가하고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정부가 사업을 청산해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어떤 명분도 없이 기업인들과 협상만 계속해야 할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깔끔히 정산하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논의할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2달 가까이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가시적이고 전략적인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새로 지정한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인데요. 조만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하거나 실패했던 정찰 위성 발사를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당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2달간 잠잠하던 북한이 그제 국방성 담화를 내고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비난하며 정세 격화 책임을 한미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만큼 이 미사일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또 지난달 공언했다가 미뤄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자체 대응 능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이나 다른 국제기구가 북한으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위성 발사를 다시 감행할 경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정상의 악수 뒤에도 남중국해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방 채널 복원 이후 군사 경쟁이 오히려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포에서 교란탄을 쏘고 연이어 방공포가 불을 뿜습니다. 지난 4월 취역한 중국의 7번째 대형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최근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필리핀을 향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의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공조 강화에 대항한 세대결 성격이 짙습니다. 中方参演兵力以南部战区为主抽组，其他各方派出部分陆战分队、水面舰艇参演。 미국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 대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필리핀과는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기로 하고 10년짜리 안보 지원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선 필리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 협정도 체결됐습니다. 应该严格遵守核不扩散的国际义务，保障核安全与核安保。 타이완의 무기 공급을 멈추라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이 면전에서 거절한 사실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정상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방 소통 채널 복원을 합의하자 남중국해 일대 군사 경쟁은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40일을 넘긴 가운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공보실은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 공격에 따른 누적 사망자가 어린이 5,000명을 포함해 최소 1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어린이 1,800명을 비롯해 3,750명이 실종 상태며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부서진 건물 잔해 밑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3만 명을 넘어섰는데 75%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 석방과 사흘간 휴전에 곧 합의할 거라는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납치 사태 이후 한 달 열흘이 흐르는 동안 가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7 of my family members are kidnapped in Gaza. My mother, my sister husband and their children who are 8 and 3 years old. A 3-year-old girl is in Gaza. My aunt and cousin who is 12. 이런 가운데 인질 50명 석방과 사흘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 TV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같은 조건으로 합의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아라비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타스 통신은
유엔의 감시하에 가자지구 발전소에 제한된 양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도 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도 앞서 지난 15일에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당시 하마스는 이 보도가 대략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질 50명 석방과 사흘간 휴전은 카타르가 이전부터 중재해온 방안인데 이번에는 뭔가 진전된 분위기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거점이라며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흔적이라며 공개한 증거들은 작전기지라고 보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작전기지라고 급습한 뒤 병원 내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군사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입구 근처에서 무기가 실려있는 픽업 트럭도 찾아냈습니다. הכניס את כל המרכיבים כמו שאתם רואים של פעילות פשיטה ב-7 לאוקטובר. יש כאן כמות מחסנית ענקית ועצומה, כמות רימונים, RPG, קלצ'ניקוב, אמצעי לחימה. 병원에서 확보한 노트북에는 하마스가 납치한 뒤 촬영한 인질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무기 등을 들여와 병원에 놓고는 증거를 날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All those weapons were not in Shifa. There is no center or control room for Hamas in this hospital. We avoid all the hospitals all the time.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 병원을 작전기지로 활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숨기려 했기 때문에 수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위생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16일 기준으로 가자 지구 내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 사례가 7만 건, 설사가 4만 4천 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6일 기준으로 호흡기 감염 사례 수는 22,500건, 설사 사례는 12,000여 건 정도였는데 열흘 만에 호흡기와 설사 환자 발생 보고 건수가 3배 이상으로 뛴 셈입니다. WHO는 가자 지구 내 연료 공급 차단으로 하수 펌프장과 담수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위생 여건이 매우 악화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배럴에 73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4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전 발발 이후 멈출 줄 모르고 치솟은 국제유가. 이란이 가격 결정력이 높은 이슬람 국가들의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 금지를 촉구하면서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우려가 커지기까지 했습니다. صادرات هر گونه نفت به سمت اسرائیل و هر پروژه‌ای که بین کشور اسلامی با رژیم جدید اسرائیل وجود داشته باید فوراً متوقف بشه. 이렇던 국제유가가 두드러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1배럴에 72달러 90센트로 전날에 비해 4.9% 하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4.6% 내려 1배럴에 77달러 4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지난 7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경기 지표가 보여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You mentioned that in the last 2 weeks of October, they saw traffic and demand decline more rapidly.
지난달 제조업 생산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조금씩 식고 있다는 데이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86만 5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3만 2천 건 늘어 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원유 재고량은 는 반면 수요는 줄었고 중국도 지난달 원유 정제량이 9월에 비해 2.8% 감소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수요 둔화도 국제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미국에서 고물가 장기화 속에 자동 주문기기인 키오스크가 확산하면서 팁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인들조차 언제 얼마나 팁을 줘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팁 문화를 소개한 유명 유튜버의 체험 영상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직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닌데도 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1.69달러짜리 베이글 하나를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팁을 요구해? 2달러 베이글 샀는데 팁이 최소 1달러? 매장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커피 한 잔을 사도 팁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 이전에는 테이크아웃 주문에서는 팁을 받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단말기에 팁 선택 버튼이 함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미국인 유튜버는 팁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The tip menu. I don't know what to put. I mean, they just made my drink. They're doing their job, but they didn't serve me right. I mean, I want a tip, but I don't think this is right. 이처럼 암묵적으로 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실제 불쾌해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매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해진 금액의 팁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한 이들은 40%에 달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 위한 자발적 의사표현이었던 팁 문화가 이제는 의무처럼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Before, it really used to be a tip on good customer service that you received, but nowadays it's more expected with just regular purchases. 특히 팬데믹 이후 팁플레이션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부담이 늘자 아예 팁 문화를 없애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팁 노동자에게도 일반 노동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팁 의존도를 낮추자는 건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귀족의 문화에서 시작돼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자리 잡은 팁 문화. 디지털 기기가 확산하는 21세기에 적절한 것인지 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최근 한국 현대소설이 유럽과 미국 문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메디치상을 받은 데 이어서 정보라 작가는 미국 최고 권위의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K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The Vegetarian by Han Kang. 국제 무대에서 K문학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건 단연코 한강 작가입니다.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부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메디치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 수상이라는 기록을 2번이나 쓴 겁니다. 특히 제주 4.3이라는 우리 역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 프랑스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본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도 한국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은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이어 영미권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게 됐습니다. 한국 문학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최고 권위의 국제 문학상에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후보에 오른 10개 작품 가운데 한 작품만 수상 성과를 올렸는데 대부분 최종 문턱에 다다르며 약진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인지도만큼이나 한국 문학을 자국에 소개하려는 해외 출판사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출판사로부터 접수된 번역 지원 요청 건수는 지난 2014년 13건에서 올해 281건으로 10년 만에 20배가 늘었습니다. 번역의 충실성이 그런 시장 진입에 어떤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 이 번역과 관련한 어떤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이 국제 무대에서 이룬 K문학의 쾌거는 더는 아시아 변방국의 이례적 성과가 아닌 세계 문학 주류로 가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견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식용으로 키울 수 없도록 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이 지자체 신고와 함께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은 식용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겨치는 것이라며 특별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또 8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이식 수술이 국내에서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자궁이식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발달하지 않은 35세 여성이 뇌사자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았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째 시도 만에 성공입니다. 첫 이식의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초기의 피가 굳는 현상에 대비했고 자궁 기증자의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더 젊어진 점이 달랐습니다. 초반에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혈관이 피떡으로 막히는 현상들이 초반에 넘어야 되는 큰 산입니다. 수술한 지 29일 만에 생애 처음으로 생리가 시작됐고 10달째 규칙적인 주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궁 이식은 기증자의 자궁을 적출할 때 연결된 혈관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수혜자의 난소와 생식선에 정교하게 연결하는 등 어려운 수술입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보건복지부 검토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술 성공 사례는 대한이식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됐습니다.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의 부부는 인공수정한 배아를 착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시도된 자궁 이식은 지난 2014년 스웨덴에서 첫 출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까지 이식 시도만 세계적으로 109회에 달하고 이로 인해 출산된 아기는 66명에 이릅니다. 이번 수술 성공을 토대로 안정된 이식 사례가 쌓이면 자궁 관련 문제로 불임을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캠핑 인기가 늘어나면서 추운 겨울철에도 캠핑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당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는 방법, 권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차가워지자 캠핑장에 하나둘 모닥불이 피어오릅니다. 찬 공기에 몸을 녹이는데 난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불멍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여름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평상시보다 추우니까 이제 거실형 텐트도 이제 챙겨오면서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심지식 난로 준비를 했고요. 캠핑의 따뜻한 불꽃은 낭만적이지만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작이나 수처럼 화석연료를 쓰는 경우 텐트 안을 자주 환기하는 건 필수입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 불을 들여놨다간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최근 캠핑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일가족 3명이 머문 텐트 안에서는 화롯대에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어
노출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등유 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휴대용 감지기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피우게 되면 일단 이제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예컨대 뭐 한 2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 사망하는 정도의 그 일산화탄소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 물질은 텐트 주변에 두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겨울 캠핑의 묘미로 꼽히는 모닥불도 불이 엎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전용 화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엔 잠불 정리도 필수입니다. 또한 난방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침낭과 담요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남 북동부는 최고 5cm, 그리고 그 밖에 남부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로는 강풍주의보가, 경남 동부와 전남 일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7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5도, 안동이 영하 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와 대전이 9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